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가슴 한켠이 무겁고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며칠이나 기운이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분명 웃고 떠들며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허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안 나가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오면 또 나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남이 부담이 되는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60대 이후의 삶을 진짜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끝에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도 드리겠습니다. 왜 친구를 만나면 더 피곤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 공통 분모가 사라졌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달랐습니다. 직장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 집장만 이야기. 서로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밤새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심하면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지칩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에너지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남의 이유가 바뀐 겁니다. 아니, 만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거죠. 두 번째 이유, 비교와 자랑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 우리 딸이 좋은 집에 살게 됐다. 손주가 특출하다. 학원도 안 다니는데 반에서 1등이라더라.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축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모임마다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골프를 친다. 작년에 유럽을 한 달간 여행했다. 아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슬며시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무 잘못도 없는 배우자에게 괜히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만나러 갔다가 자존감만 깎여온 셈이죠. 세 번째 이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 시절에는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사흘은 끙끙대게 됩니다. 약속 날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거나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것부터가 이미 피곤한 일입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몇 시간을 앉아 큰 소리로 대화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쯤엔 기진맥진입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한참을 못 일어납니다. 며칠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만나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 오래된 친구는 과거의 나만 기억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은 현재의 나를 보지 않고 과거의 나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뭔 책을 읽어. 내가 그게 되겠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새로운 모습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과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성장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히는 기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5번째 이유 의무감과 체면으로 나갑니다. 가장 솔직한 이유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봐 나만 빠지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오래 만났는데 갑자기 안 나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대화도 형식적이고 웃음도 억지스럽고 만남 자체가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끊기도 애매하고 계속 만나자니 지치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소진되어 가는 겁니다. 올해 68배 박종수 씨는 30년 넘게 이어온 대학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모임은 그에게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모여 소주 한잔하고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이 그리울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왜 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술을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모임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상당하고 차도 바꿔주고 이사도 도와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고 요즘은 손주 키우는데 보탬이 되려고 며느리한테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게 됐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골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다닌다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박종수 씨는 경제적으로도 몸 상태로도 골프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친구들끼리 회원권 이야기, 골프장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면서 박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과 나는 더 이상 같은 선에 있지 않구나. 예전에는 다들 비슷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은퇴 이후엔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친구의 자녀는 승승장구하고 어떤 친구의 자녀는 버텨내고 있고 이 차이가 만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박종수 씨가 건강 문제로 일주일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오랜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피곤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곧 나을 거야 라는 말보다 나도 요즘 여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이제 다 됐나 봐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그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정말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곰곰이 헤아려 보니 10명 중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두세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어색해서 의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박종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단체 채팅방에 조용히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모임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처음엔 친구들이 웬일이냐 그러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연락도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대신 그는 진심으로 통한다고 느꼈던 두 사람과만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진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사실 나는 이게 힘들었어. 늙어가는 게 가끔 무섭기도 해. 10명이 시끄럽게 모일 때는 나오지 않던 이야기들이 2명이 조용히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아내와 드라마를 보고 손주를 만나러 가는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박종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편해. 친구들 안 만나는데 오히려 더 좋아.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모임 갔다 오면 맨날 힘들어 하더라고. 그게 당신한테 안 맞았던 거야. 지금 그는 한 달에 서너 번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씁니다. 관계의 숫자는 줄었지만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을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무례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 어때? 같은 메시지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기 싫은데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된다고 하자니 벌써부터 피곤하고 그래서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날 병원 가야 해, 손주 봐야 해, 집에 일이 있어. 사실 별일 없는데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단톡방 알림소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임 전날 밤이 되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내일 나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피곤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모임 있는 날이구나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자꾸 귀찮다, 가기 싫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와 배우자에게 투덜댑니다. 피곤해 죽겠어. 또 누가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 다음엔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러면 배우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맨날 그러면서 또 나가잖아. 왜 그럴까요? 나만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쟤 요즘 왜 안 나와? 우리 무시하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집에 돌아와 며칠씩 기운이 없는 게 맞는 일일까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5가지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 기분을 기록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에너지가 생겼나요? 빠져나갔나요? 핸드폰 메모장이든 작은 수첩이든 적어두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간단히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3번 연속으로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절을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라고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절이 나쁜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절할 때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좀 피곤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1번, 2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절했는데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남의 기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3번째, 관계의 숫자를 줄이고 깊이를 늘려보세요. 10명의 친구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10명 중에서 진짜 마음이 통하는 2~3명만 남기면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전화 한 통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자기 이야기로 돌리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1달에 1번이 아니라 2달에 1번을 만나도 됩니다. 만났을 때 진짜 대화를 나누면 되니까요. 10명이랑 매달 만나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2명이랑 2달에 1번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4번째, 단톡방에서 나와보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갔지 하면서 한두 마디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 관계였던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관계였을 뿐입니다. 단톡방에서 나오는 순간 알림 소리가 사라지고 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자유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5번째, 남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시간에 오래 하고 싶었던 책을 읽어도 좋고 매일 30분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를 보러 가거나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60대, 70대의 하루는 20대,
30대의 하루보다 훨씬 귀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 귀한 시간을 억지로 나가는 모임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에 억지로 만나는 겁니다. 오래 만났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나가지 마세요. 오래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나 상처 때문에 단칼에 인연을 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한 관계 정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2달에 한 번을 3달에 한 번으로, 메시지 답장도 조금씩 늦게 하면 됩니다. 시간 간격을 두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는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몇 개 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착각입니다.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알림이 쌓이고 눈치를 봐야 하고 답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를 디지털로 연장하는 것은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우선 시간이 생깁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나가던 모임을 안 나가면 그 시간 전부가 내 것이 됩니다.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모임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식사비, 술값, 커피값 해서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4번이면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여행 자금으로 모아도 좋고 손주 용돈으로 써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교해서 해방되고 자랑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회복됩니다. 억지로 나가지 않으니 몸이 편해집니다. 푹 쉬고 충분히 자고 천천히 움직이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배우자와 산책도 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자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친구와의 추억보다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평생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워서 힘든 겁니다. 고독은 혼자 있어도 평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추구해야 할 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이런 시간이 결코 쓸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자신을 채우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1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 이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남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프면 친구도 모임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매일 30분 산책,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약 챙겨 먹기.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친구 만나느라 산책을 거르거나 모임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있는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 체면을 세우기 위한 지출,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나다운 일상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의무감 없이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이 즐거운 하루.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취향대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편안한 노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지켜야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70이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욕심도 체면도 걷어내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될 때가 됐습니다. 진짜 편안한 노년은 무엇일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의무감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용히 깊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